자, 연금 운용할 때 몇 개의 연금 계좌가 적당할까? 몇 개가 적당해 보이실까요? 몇 개가? 4개. 자, 사람마다 이제 다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3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공제 안 받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 받은 거 하나, 나머지는 퇴직금까지 있으면 그때는 자금의 용도별로 인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겁니다. 드디어 4번째. 자, 연금 운용할 때 몇 개의 연금 계좌가 적당할까? 몇 개가 적당해 보이실까요? 몇 개가? 4개. 자, 사람마다 이제 다 다릅니다. 다른데 케이스별로 조금씩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케이스 1은 나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경제 활동은 하지 않지만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어느 정도 자산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요. 이때는 연금저축이랑 그냥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이랑 IRP도 사실 뭐 동일한 자산군이긴 한데, 우리가 그 공제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경제 활동 안 하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그냥 IRP 계좌보다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편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야, IRP에는 그래도 예금이 있는데 연금저축에는 예금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 연금저축 안에 그냥 그 단기 채권이나 뭐 금리 연동형 ETF가 예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매수하면 예금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꼭 예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경제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선택하시고 최대한 납입할 수 있는 한도만큼 내시면 되고, ISA 계좌까지 활용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목돈을 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좌 용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세액공제를 안 받잖아요.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들은 그 계좌에 들어가시게 되면 중도 인출하면 있어요. 누르게 되면 내가 돈을 얼마 뺄 수 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 금액만큼은 그냥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출할 때는 연 1,500만 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떤 거 뺄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금액을 인출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딱 들어갔더니 과세 제외 금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으로 적혀 있다. 그때는 서류 하나만 발급하시면 돼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 끊어다가 금융회사에 제출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저도 연금저축 가입했는데 소득세 신고 다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공제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금융회사에 들어가면 공제된 걸로 나옵니다. 금융회사는 몰라요. 내가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서류 떼다 신청하시면 그때는 공제 안 받은 금액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출 전에는 꼭 그 작업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인출 전에는. 행여나 내가 뭐 100%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작업은 꼭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간 1,800만 원 이상 납입할 수 있다. 이때는 계좌를 조금 쪼개 놓는 게 조금 좋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간 1,800만 원 중에 9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냐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중도 인출을 고려했다 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내면 나머지 공제 안 받은 300만 원은 결국에 IRP 계좌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에다가는 6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기 때문에. 자, 그러면 900만 원 다 받을 거면 결국에 나머지 300은 IRP 계좌로 옮겨 놓으시면 되고요. 자, 다만 IRP 계좌 어차피 세액공제 받은 거 빼면 세금 다 뗍니다. 16.5% 세금 뗄 것이고. 자, 그리고 연금저축에도 600만 원 세액공제 받은 거 해지하면 16.5%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다 공제 받았으니까 이꼴 세금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을 이제 다른 걸 하나 개설해서 걔는 900만 원 납입해 주시면 얘는 용도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용도로 쓰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금융회사에서 그걸 나눠주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나누는 걸까요? 자, 내 마음속입니다. 자, 금융회사에서 나눠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꼬리표를 달았다 한들 금융회사는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어느 회사의 연금저축은 공제 안 받은 거, 공제 받은 걸로 구분을 해야겠다. 이렇게 분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제 적용과 공제 적용하지 않은 거 언제 분리하면 될까요? 퇴직 직전에 한번 하시면 돼요. 그때 연락하셔서 이 계좌에 그냥 몰아주세요라고 하면 몰아줍니다. 다만 운용이익은 안 몰아줘요. 운용이익 있죠. 공제 안 받은 금액에서 이자나 배당 받으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과 얘네들은 분리는 되는데 그 계좌 안에 있는 운용 이익까지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뭐 1번 계좌에 900만 원 가지고 배당을 받아요. 90만 원 배당 받으면 900만 원은 공제 안 받은 금액이 되고 나머지 90만 원은 뭐다? 운용 이익이에요. 그리고 나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대로 나가거든요. 공제 안 받은 거 먼저. 그러면 9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90만 원 나갈 때는 걔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그런 게 조금 복잡하니까 알고 계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연간 1,800만 원 이상 납입 가능하고 좀 인출을 좀 고려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두셨다가 각각의 좀 구분을 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계좌가 너무 많은 거 싫어. 근데 난 연간 1,800만 원까지는 낼래 이러면 어디에다가 IRP 계좌에다가 900만 원 내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 900만 원 내면 제일 깔끔해요. 왜냐하면 IRP 계좌에 900만 원 들어간 거를 뭘 처리하면 돼요? 세액공제 받은 걸로 처리하면 계좌도 다르잖아요. 그죠? 계좌번호 써있단 말이에요. 아마 연금저축이 15번이고 IRP가 29번 이렇게 꼬리표 붙어 있거든요. 그 계좌번호 뒤에 숫자는 그 계좌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가끔 막 짝대기 막 숫자 있는 거 보이시죠? 가끔 계좌번호 입력할 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 숫자까지 넣어야 되나?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 그 계좌의 속성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보통 연금저축은 15번 계좌. 그죠? IRP는 29번. 그 다음에 ISA는 14번. 그죠? 그 다음 퇴직연금 DC형은 또 다른 번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 번호, 그 꼬리표는 그 계좌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1,800만 원 낼 때 IRP에 900만 원 다 공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금저축 900만 원은 공제 안 받은 거 처리하면 관리가 제일 심플해요. 이게 가장 심플한 관리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만 연금저축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는 뺄 수 있어요. 일부. 자, 근데 IRP 계좌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를 빼려면 중도 인출 사유가 필요해요.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증금이 필요한다든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IRP에서 중간에 자금을 빼는 건 결국에 해지예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목돈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동안에 받은 공제나 운용 이익에 대해서 16.5% 세금 때문에 약간의 좀 이렇게 유동성이라 그러거든요. 자금을 이렇게 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이렇게 일단 두 개로 구분해 놓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네 번째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끔 이제 중간에 퇴직하셔서 자금이 다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퇴직금을 한번 받아서 일부러 다 섞여 있는 경우 있는데 이 퇴직하셨을 때는 일단 IRP 계좌가 별도로 조금 하나를 더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연금저축도 있고 IRP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별도로 퇴직용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 이 세금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연금 계좌는 뭐가 있냐면 인출 순서가 있어요. 인출 순서, 돈을 빼는 순서. 첫 번째가 세액공제 안 받은 게 있으면 걔가 먼저 나가고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 원금이 나가고요. 세 번째로는 세액공제 받은 거나 운용 이익이 나가요. 자, 근데 나는 뭘 먼저 빼고 싶냐면 퇴직금 원금 먼저 빼고 싶은데 계좌 순서에 의하면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나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퇴직금은 퇴직 IRP를 별도로 개설을 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옛날에 가입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돈을 내지 않았다. 걔는 신규 가입이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과거에는 그냥 돈을 내지 않더라도 가입 기간이 인정됐던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은 일단 가입하더라도 최소 얼마는 납입해야지 인정이 되거든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금융회사 전화하셔서 여기에다가 내가 퇴직금을 입금했었을 때 신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이 신규의 개념이 이게 좀 복잡한데 이 퇴직연금이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연금 수령 연차 뭐 6년차 적용되고 막 이 복잡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 퇴직금은 일단 퇴직 IRP를 별도로 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을 개시할 때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 1번에는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 얘는 무슨 용도로 쓰냐면 비상금의 용도로 쓰면 돼요. 왜냐하면 공제 안 받은 금액들이 쌓여 있으면 돈 빼는데 세금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비상금 통장처럼 그냥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하나 두시고 자,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받은 거는 뭘 지켜야 돼요? 되게 귀찮은 거 있어. 막 연천후백 막 맨날 지켜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연금소득세 한도가 있어, 한도. 유일하게 한도가 있으면 공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걔는 일단은 1,500만 원 이내로 빼는 게 일단은 세금 줄이는 데는 베스트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차라리 먼저 빼두지. 그럼 빼고 나서 부족하면 어디서? 세공제 안 받은 거에서 조금 더 인출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이 들어간 거는 목돈일까요?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목돈일 확률이 높죠. 자,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월급만 받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보너스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퇴직금은 무슨 용도로 쓰냐면 조금의 목돈이 더 필요할 때. 왜냐하면 목돈이 들어있다 보니까 인출할 수 있는 한도도 높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높냐면 이게 인출 한도랑 그 다음에 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얘는 그냥 퇴직금에 대한 거는 퇴직금에 대한 인출 한도만큼만 빼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 않은 목돈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의 속성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좀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냈을 때 공제받은 것끼리 묶어두시고, 그죠? 그 다음에 냈을 때 공제 안 받은 거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만 따로 빼놓으시면 계좌 관리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공제 안 받는 거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 받은 거 하나, 나머지는 퇴직금까지 있으면 그때는 자금의 용도별로 인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를 구분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없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갑자기 월배당이 생기고 나서 배당금만큼 빼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제 안 받은 게 세금이 없구나. 그래서 갑자기 계좌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계좌를 용도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금을 인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조금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내용. 또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 자,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또 뭐 기회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프라인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나중에도 또 기회 되시면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